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조쌤의 감성국어 시찍먹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그 복합지문까지 다 해가지고 총 35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와우, 정말 놀랍네요. 그동안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수업을 준비한 선생님과 또 힘들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한번 박수를 보내면서 시작할까요? 와우! 후후! 와! 오늘 배울 시는 정지용 시인의 조찬이라는 시와 이태준의 파초라는 수필입니다. 정지용 시인은 저번에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그 달이라는 시를 배웠었어요. 근데 오늘 또 정지용 시인의 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지용 시인의 시도 수능에 3번이나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99년, 05년, 14년 이제 또 스멀스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정지용 시인의 작품 저번에 선생님이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파초는 수필이에요. 그래서 시와 수필의 콜라보 마지막 수업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찍먹 수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제 소스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야, 네,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스 진짜 음식 사진으로 한번 수업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 6장이 있는데요. 이 사진 6장 모두 선생님이 직접 한 요리를 촬영한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선생님이 가끔 요리하는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가끔 하기 때문이죠. 사실 선생님은 군 생활에서 요리를 했었습니다. 취사병은 아니었고요. 자주 그 선생님이 작은 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게 한 8명이서 이제 그냥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요리를 하고 우리가 직접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리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대단한 요리는 못 만들지만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곤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 집에 우리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을 초대를 해서 선생님이 떡볶이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 요리 무슨 요리인 줄 아세요? 이거 무슨 요리인지 압니까? 닭도리탕인데 그 옛날 그 일본 말이라고 하고 닭볶음탕이라는 게 이제 요즘 말이죠. 닭볶음탕은 선생님이 초대를 해서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연제고등학교에 와서도 그 담임하는 아이들한테 만들어준 적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 혹은 이제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그거는 그 음식 이상의 가치가 있죠. 정말 행복하고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요리를 좀 살펴볼까요? 요 요리는 뭐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스테이크죠, 스테이크. 선생님이 집에서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본 장면. 이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닭볶음탕.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네, 이거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 김치찌개. 이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이 김치찌개 얼큰함과 어우러졌을 때 환상의 콜라보를 주죠.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기억이 안 나네. 써니 프라이 업인가? 네, 영어를 잘 못 써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른자가 안 터지게끔 이렇게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밥에다가 딱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아시죠? 이 맛. 네. 여러분 이거는 뭐야? 이건 사진이 조금 안 예쁘게 찍히긴 했는데 이거는 그 소세지 야채볶음 일명 소야라고 하죠. 선생님이 또 소야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기가 막히게. 예.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굽네 치킨, 거의 굽네 치킨 수준이죠. 최근에 선생님 집에 그 에어프라이어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닭을 좀 손질을 해서 이제 간을 좀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탁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 먹어봤는데 굽네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요즘 가장 많이 해먹는 요리 중에 하나인 돼지 바비큐입니다. 수육용 고기를 사가지고 칼집을 내서 이게 조금 마리네이드라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간을 해가지고 밑간을 해가지고 좀 재워놨다가 야채와 양파랑 버섯 이런 거 썰어가지고 역시나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은 겉바속촉. 요즘 제일 맛있는 음식이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완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차려가지고 가족들과 지인들과 같이 먹으면 정말 꿀맛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먹어서 맛있는 요리들도 있지만 가끔은 배가 고프니까 억지로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 됐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기숙사를 떨어져가지고 자취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취하면 부모님에게 떨어져서 자유를 누린다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자취도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 쓸쓸합니다.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면 그나마 좀 이렇게 왕래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도 지내겠지만 가끔은 쉬는 날인데 연락할 친구도 없고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뭐 약속 있다 그러고 애인 만나러 간다 그렇고 내 혼자 있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먹어야지 하는데 아침이라서 또 이런 뭐 늦게 일어나더라도 아직 점심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달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배달도 비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라면을 꺼냅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뭐 밥도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반찬도 김치도 다 식었고 그러면서 뭐 TV를 보면서 먹는데 뭐 한두 번 그래 괜찮겠지. 근데 방학인데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며칠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아침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맛있겠습니까? 너무 맛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악동 뮤지션의 노래 중에 뭐 라면인 건가 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 오늘도 내 뭐 저녁은 내 아침은 라면인 건가 맨날 라면만 먹으면 좀 서글픈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그 정지용 시인의 시 이름이 조찬인데요. 조찬이 아침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정지용의 조찬은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맛있고 행복한 식사일까요? 아니면 쓸쓸한 씁쓸한 조찬일까요? 어떤 조찬일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해요. 자, 다음은 파초에 찍어 먹을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번에 한번 소개 해줬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아는 친구 있습니까? 네, 이곳은 바로 선생님의 하우스 홈 스윗 홈에 있는 선생님의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네. 오래 써도 이 귀가 아프지 않은 고급 헤드셋과 선생님의 시야를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커다란 모니터, 그리고 게임하면서도 카톡과 디스코드에 이렇게 오가는 커뮤니티를 확인할 수 있는 듀얼 모니터까지 갖춘 조센스 PC방. 네. 네, 뭐 이걸 팔고 다른 걸 샀으면 뭐 더 좋은 걸 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집에 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선생님이 오늘도 늦게까지 남아서 지금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늦게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집에 갔을 때 이제 우리 딸아이를 재워놓고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들고 이 방에 가서 밤에는 그 하얀 불을 안 켭니다. 노란 불을 탁 켜고 의자에 딱 앉아서 컴퓨터를 딱 켜고 게임을 딱 틀어가지고 아이스카메라를 한 잔 탁 하면서 친구들한테 연락을 탁 하면 이 가슴 속까지 느껴지는 그 시원함이 있어요. 이게 있기에 이 공간은 기공간이야. 이 공간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태준 씨의 파초에 보면 누가 파초를 팔아라고 해요. 근데 이태준 씨는 파초를 안 팔거든요. 나도 절대로 이 컴퓨터를 팔 생각도 없고요. 이 공간을 양보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선생님만의 그런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태준 씨에게 파초는 어떤 마음을 주기에 이태준은 파초를 팔지 않았을까? 자, 오늘은 정지용의 조찬 그리고 이태준의 파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선생님의 소스를 먹을 수가 없겠네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준비한다고도 고생이 많았지만 이 소스를 만드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업 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소스가 재미있다, 소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해줘서 선생님도 더 힘을 내서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 소스 찍고 메인 요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먼저 그 정지용 씨의 조찬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하고 살펴보기 전에 시간을 보자. 4분 정도 줄 테니까 두 작품을 읽으시고 문제 3문제를 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을 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4분 후에 다 풀고 나서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멈춤. 네, 여러분 4분이 지났습니다. 잘 풀었나요? 답은 다 맞췄나요? 자, 여러분들이 해석이랑 감상한 바와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가 일치하는지, 여러분의 문제풀이 방식과 선생님의 풀이가 일치하는지 잘 비교해보면서 수업을 들어보기로 해요. 자, 먼저 이태준이 아니라 정지용 씨의 조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햇살, 뭐 일부러 저렇게 썼나 봅니다. 뭐 옛날 표기이긴 한데 뭐 예스러운 느낌이 들기 위해서 저렇게 썼는지 아니면 그냥 좀 그 시옷 발음을 살리기 위해서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햇살이 피어 이윽한 후, 이윽은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햇살이 이제 이게 조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햇살이겠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선생님 집 강아지 이름이 햇살인데요. 요즘 너무 귀엽습니다. 집에 가면은 막 그 문을 열면은 삐삐삐삐 소리 들리면 문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반겨주는데 오늘 퇴근하고 가면 문 열 때마다 설레요. 문 열 때마다 너무 설렙니다. 오늘은 어떻게 햇살이가 날 반겨줄까? 여담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침에 이렇게 햇살이 좀 피나서 시간이 지나면 아침에 이제 해가 뜨고 나면은 머흘 골을 옮기는 구름. 골은 그 산골짜기, 이게 움푹 파인 부분을 말하죠. 구름이 골짜기에 들어있다가 머흘 이렇게 골을 옮겨가는, 구름이 천천히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1년과 2년은 이제 햇살이 이렇게 내리고 멀리 산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머흘은 구름이 옮겨가는 모양을 나타낸 의태어, 음성상징어가 되겠습니다. 머흘. 자, 3년입니다. 길경꽃 봉오리. 길경은 도라지. 도자리라고 써놨네요. 도자리가 아니고 도라지 알죠? 도라지 꽃 봉오리가 흔들려 씻기우고, 뭐 흔들려 씻긴다는 것으로 봐서 뭐 비가 내린 그런 아침, 뭐 구름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뭐 아침에 조금 어두웠는데 햇살이 내리고 구름이 거치니까 이제 그 비에 그 도라지 꽃이 흔들려서 씻긴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차돌부리, 차돌부리라고 하니까 차돌박이를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차돌은 뭐 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매끈매끈한 그런 돌. 그 돌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튀어나오는 부분이 마치 촉하고 대나무 순이 돋는 듯한 느낌이라는, 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대나무 순이 촉 돋는, 이것도 역시나 의태어입니다. 돌이 튀어나온 것이 마치 이렇게 새순이 돋는 듯한 움직임이 있도록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생동감 있게 비유한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지용 시인이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쓰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샤샤샤샤샤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어찌나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이가 시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물소리가 이가 시릴 수가 없죠. 물을 마신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들리는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라는 것은 이 물소리, 귀로 듣는 이 소리를 갖다가 이 피부가 이렇게 시린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바꿨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죠. 이게 뭐죠?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물소리를 시리다고 했기 때문에 청각을 촉각으로 표현한 거죠. 청각의 촉각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 복합 감각과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물소리가 들리는 어떤 장면입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앉음새 갈히어, 이거
앉음새 가리어는 내가 앉아있는 모습을 가려서 어디 양지 쪽에 쪼그리고 쪼그려 앉아있는 거 뭔가 눈치를 본다거나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죠. 뭐 요까지만 해석해도 되는데 뭐 일부 해석해 보면은 이 정지용 시인도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상황인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많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뭔가 시선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아름다운 아침에 좀 조용한 그런 아침의 모습인데 나는 앉은 모습을 가려서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뭐가 됐어요? 서러운 새가 됐어요. 화자가 서러운 새가 된 거예요. 서러운 새가. 나는 앉은 모습을 가리어 양지 해가 뜨는 곳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서러운 새가 되어 흰 바바를 쫓는답니다. 이 새가 바바를 쫓는 모습, 이렇게 축축 쫓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사실 이 시의 그 화자는 새가 아니라 새가 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거든요. 새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흰 바바를 쫓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찬 아침 식사잖아요. 그러면 바바를 이렇게 쫓는다는 모습이 식사를 맛있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뭔가 음식을 깨작깨작거리는, 밥이 잘 안 넘어가는, 겨우겨우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이 아침의 모습을 묘사를 하다가 그 아침에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밥을 깨작깨작 먹는 자신의 서러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가 끝난 것이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가 여러분 한 번씩 등장을 했는데 이 시선의 이동이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멀리 있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년에 보면 햇살은 저기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햇살이 피었다. 하늘에 해가 뜨고 구름이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구름이 산을 옮겨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경치죠. 그러니까 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경. 그 다음에 도라지 꽃봉오리, 길 옆에 있는 풀숲에 있는 도라지 꽃봉오리를 보고, 그리고 차돌부리가 솟아있는, 새순처럼 솟아있는 걸로 봤을 때, 이것은 화자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런 근경이죠, 근경. 그러니까 멀리를 쳐다보다가 가까이로 시선이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하고 마지막에는 이 바발, 눈앞에 있는 바발까지 시선이 이동하니까 멀리서 가까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의 제목이 조찬인데요. 조찬의 뜻이 아침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가 갠 뒤 아침 햇살이 퍼지는 그런 풍경에서 시린 물소리를 들으며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는 화자의 처지를 감각적으로 드러낸 시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지용 시인은 감각적인 표현을 잘 활용하는 시인이고, 또 지난번에 배웠던 정지용의 달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교훈적인 의미보다는 달이 비치는 마당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시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풍경 묘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풍경 속에 화자 자신을 넣고 그 화자 자신의 처지를 서글픈 처지까지 드러내고 있는 점에서 조금 더 어떤 감정이 많이 담긴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지용 씨가 워낙 감각적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시가 많아서 그가 일제강점기에 살았고 또 서대문 형무소에 그 일제강점기에 수감되었다가 해방되면서 납북이 되었다가 사망되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워낙 시가 아름다우니까. 여보, 그 문제 풀기 전에 보기 보라 그랬죠. 6번 문제 보기. 보기 한번 보십시오.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은 1년에서 사연과 같이 아름다운 이상적 세계. 보기에 보면 그 자연을 이상적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서 사연에서 자연을 이상적 세계에 비유를 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보기에 132쪽. 하지만 자연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년에서 사연의 그런 감각적인 아름다운 그 자연을 나타냈지만 사실 여기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현실의 번뇌로 인한 서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좌절되는 공간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조차는 흔히 이제 여자분들께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는 브런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브런치처럼 자연 속에서 품위 있는 유럽풍의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자 자신을 서러운 새에 비유해서 이 새에다가 감정을 이입하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알을 쫓는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먹는 자신의 모습이 쓸쓸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자취할 때. 근데 혹은 뭐 자취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꼭 뭐 다른 그런 시간들이 아니더라도 먹기는 먹는데 뭐 맛있다기보다는 뭐 그냥 살기 위해 혹은 습관적으로 먹는데 거기다 그 먹는 밥이 혼자 먹는 밥이라면 쓸쓸함을 느끼겠죠. 아마 그런 느낌을 정지용 시인이 받지 않았나. 그러한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이 좌절을 느끼면서 혼자 밥을 먹는 아침밥 속에서 뭔가 서글픈 느낌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지용의 조찬 함께 해석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제 이태준 씨의 파초라는 수필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가 아니니까 그냥 쭉 한번 같이 읽으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퉁기며 주렴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 위에까지 비는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파초는 참 좋은 거고 특히 비 오는 날에 파초가 주는 어떤 그런 시원한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큰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버려야 됩니다. 저거 이제 꽃이 나온다는 건 다 큰 표고요. 내년에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한다. 아니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보는 날까지는 봐야 하지 않소. 에헤이 그까짓 거 이제 2달 보다고 뭐 그냥 둡니까? 아니 지금 팔면 오랜 파초가 새가 나가지고 전에 큰 거는 뭐 5원도 더 받습니다. 5원. 에이 참네. 누가 마침 그 큰 거 하나 구한다고 한다 아닙니까? 그까짓 거 슬쩍 팔아버리시지요. 생각하면 고마운 말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5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는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호. 나 그 5원쯤은 받으셔서 그 미닫이에 빗 뿌리지 않게 그 챙이나 하나 할 따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적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번 와서 그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데 그거 지금 팔면 좋겠는데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이 피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2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 6번의 보기를 한번 참고해 볼까요? 136쪽에 보시면 한편 이태준은 파초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한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그는 그것들에 신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 신미는 이게 아름다움을 깊이 탐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보기 6번을 참고하면 이태준은 파초와 같은 수필에서 자연물과의 교감을 시도하면서 속물적인 현실과는 거리를 두고 심미적 감상의 태도, 아름다움을 느끼는 자세를 드러낸다고 하고 있죠. 이 글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뉩니다. 아까 앞집 사람을 만나기 전에 대시된 그 짧은 한 4-5줄 파초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는 앞집 사람과의 대화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앞부분에는 파초의 멋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심미적인 그런 아름다운 느낌이 느껴지고 뒷부분에는 파초를 파와 5원을 챙겨 챙을 해라는 속물적인 시각을 가진 앞집 사람과 그 앞집 사람에 대응하여 파초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어하는 작가의 생각이 대비되는 이렇게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로 출발!
자, 4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정지용의 조찬에 관련된 문제네요. 같이 봅시다. 1번, 선경 후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상을 전개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선경 후정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는데, 선경 후정이라는 게 뭡니까? 선경 후정. 여기서 이 경은 이 경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치. 이 정은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이 먼저 선자고 후가 뒤후자니까 경치를 먼저 감정이 나중에 나오는 방식을 선경후정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에 보면 1년에서 4연 5연, 이거 5, 6년이 아니고 6, 7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연은 약간 걸쳐있는 부분이라 보고, 앞쪽에는 이제 비가 갠 뒤에, 이렇게 막 도라지 꽃이 피고, 이 차돌불이 얘기를 하는 어떤 경치, 자연물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6년, 7년에서는 앉은 모습을 가리어 이 양지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 이 서러운 새가 됐다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경치를 먼저 얘기하고 감정을 나중에 한 선경후정의 방식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자, 2번 모든 연을 이행으로 구성하여. 맞습니까? 자, 보시면 자 보세요. 전부 두 줄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두 줄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형태적으로 통일성이 나타나겠죠? 참입니다. 자, 3번 이연에서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하여. 이연이 뭔데? 머흘 고를 옮기는 구름. 자, 구름이라는 명사로 연을 마무리했나요? 그러면서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적. 이 정적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이에요. 근데 이 구름은 어떻게 되고 있죠? 머흘 고를 옮기는 구름, 즉 움직이는 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연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맞지만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전개되면서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 아까 했죠? 1년과 2년은 햇살 비친 모습과 산이 옮겨가는 모습, 3년은 도라지 꽃봉오리와 그 다음에 이 차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자, 5번 사연은 이제 차돌부리가 촉촉 죽순 돋듯 그 표현인데,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물의 동적인 이미지 부여. 일단 이 차돌부리 죽순 돋듯이라 했잖아. 듯이 뭐뭐 하듯. 이게 즉 비유법 중에 직유법입니다. 직유를 활용했고요. 사실 차돌은 움직이지 않는 돌멩이인 정적인 대상이지만 촉촉 죽순이 돋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비유법을 활용하여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했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조찬에 나오는 건데요.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파초에 있는 니은은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1번을 보죠. 기역은 청각을 촉각으로, 니은은 촉각을 시각으로 전이. 이 감각을 전이시키는 거 무슨 표현? 네, 공감각적 표현인데요. 아까 우리 공감각적 표현 있다고 했었죠.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기역은 청각의 촉각가 맞습니다. 어떻게 맞았죠? 소리가 나는데 소리를 내가 이 물소리를 듣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마치 이가 시릴 정도로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리가 차갑다라고 했으니까. 차가운 건 촉각이죠.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물소리를 듣고 있는 이 청각을 마치 뭐처럼 차가운 촉각처럼 느꼈으니까 청각의 촉각화, 감각의 전이 맞아요. 기억은. 근데 니은을 봅시다. 가슴에 비는 오는데 옷은 젖지 않는 느낌.
이게 뭐 촉각을 시각으로 전환시켰다. 비가 오는데 옷이 젖지 않은 느낌이 이게 그 촉각을 시각으로 바꾼 거예요. 젖지 않는다는 것 느낌이 촉각이잖아. 앞에 구절과 관련시켜 보면 이 마음에 뿌리는 비예요, 사실은. 이 실제로 비가 뿌리는 게 아니고 가슴에 비가 뿌리는데 옷은 젖지 않는 듯한 느낌. 가슴에는 뭔가 감동이 있는데 뭔가 깨끗한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파초에서 느껴진 어떤 시원한 걸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지 어떤 이 촉각이 눈에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거 수필 같은데 또 공감각이 잘 쓰이진 않습니다. 자, 기억은 화자가 구름을, 니은은 나가 폭염을 기다리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기억에서 화자가 구름 기다립니까? 그냥 고를 옮기는 구름 하면서 구름이 옮겨가는 모습을 얘기했을 뿐 기다린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폭염을 기다린다기보다는 비 오는 날에 화초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이죠. 자, 3번 기억은 화자의, 니은은 나의 감각적 경험이 정서를 자극하는 양상. 자, 기억의 경험은 뭔데요? 물소리에 이가 시린 거예요. 물소리에 이가 시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쪼그리고 앉아 아침을 먹는 서러운 새 같은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 감각적인 자연에서 서러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경험이 정서를 자극한다고 볼 수 있죠. 니은 같은 경우에도 파초에게서 이런 그 시원함을 서늘함을 느껴가지고 이 경험 때문에 이게 좋아서 파초를 안 팔고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파초에 대한 경험이 시원하게 느껴졌던 그 경험이 파초에 대한 어떤 정서, 아름다움을 기대하는 그런 자극하는 양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참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네요. 4번 기억은 물과 화자의 공통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물이 흘러가서 실이다. 모르겠어요. 이 실이다는 이 느낌 때문에 어떤 그 차가운 느낌이니까 뭐 서늘함과 연결된다라고 뭐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그건데 그게 화자와 물과 공통점을 거기서 나타냈다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초와 다른 화초의 공통점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물었다고 돼 있지만 파초만은 빗방울을 퉁겨낸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4번은 답이 안 됩니다. 자, 5번 기억은 화자가, 니은은 나아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 자, 기억이든 니은이든 화자가 고통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사 기억이 자신의 상황이 서럽다고 느끼니까 마지막에 서러운 새가 돼서 밥알 쫓으니까 그게 그 고통 속에 있는 거라고 쳐도 이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라는 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파초를 통해 고통을 당하고도 있지 않으니까 이건 거짓이라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먼저 보면 좋은데요. 정지용과 이태준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봅시다. 정지용은 조찬 같은 후기시, 초반에는 이런 시 안 썼나봐요. 뒤로 가면서 이런 시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연을 초월과 은둔, 초월은 이게 속세를 벗어나는 거고 은둔은 숨어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초월과 은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 자연의 속세를 벗어나서 초월과 은둔을 할 수 있는 이상적 세계로 묘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지향,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바람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자연이라는 것은 현실의 번뇌와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지향이 좌절되는 거예요. 속세를 벗어나고 싶지만 현실이 힘들어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조찬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편 이태주는 파초와 같은 수필에서 이 자연물과 이 주고받는 어떤 감정의 교류를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자연물은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이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려는 심리적인 감상의 태도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걸 바탕으로 시를 읽어보면 조금 더 주제에 접근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입니다.
요 보기가 나오면 보기에 있는 말들이 선택지에 녹아 있고 그것을 그 시구절에서 잘 찾아서 해석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1번 가에 제시된 서러움이라는 정서. 서러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서러운 새가, 화자가 서러운 새가 돼서 밥알 쫓는다고 했던 그 서러움이라는 정서가 현실의 번뇌로 인해 초월의 어려움을 자학한 데서 비롯됐다. 이거 보세요. 이 자연과 초월을 꿈꾸는 이상적 세계고 거기를 향한 지향이 드러나지만 사실 이 자연 속에서 화자는 서러움을 느끼는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현실의 번뇌로 인해서 초월이라는 이게 좌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나에서 파초에서 나가 앞집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거는 글에 나온 내용이죠. 나가 파초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비유한다. 이게 뭐라 했어요? 이 파초가 자연물이잖아. 자연물은 현실과 거리를 둔대요. 앞집 사람이 뭐하라 그랬어요? 오원을 받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속물적인 현실, 경제적 이득과는 거리를 두고 이 파초 자체를 감상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으니까 이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가의 화자는 새를 통해 자신의 서러운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감정이입해가지고 나는 파초를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자연물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군. 맞네요. 이 지향이 좌절된 것이 서러운 처지를 얘기하잖아. 여기 지향이 좌절되니까. 그러니까 서러운 거 맞아요. 그리고 파초는 자연물과의 교감을 얘기하면서 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이네요. 자, 4번 볼까요? 가의 흰 바발은 자연 속에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무게를 나타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러운 새가 되어서 흰 바발을 쫓고 있으니까 뭐 이게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뭐 그 현실을 찾아간다 뭐 이게 먹을 수밖에 없다는 무게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이 먹는 서글픈 현실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거 보세요. 나의 챙은 나에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 여기 보면 속물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게 하는 대상은 챙이 아니라 자연물, 파초입니다. 그러니까 속물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챙이 아니라 파초죠, 파초. 보기를 읽어보면 그렇잖아,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가에서 풍경 묘사는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 아까 보기에서 자연이 이상적 세계라고 했잖아요. 자연을 묘사했으니까 자연 이상적 세계라고 했으니까 맞네. 그 다음에 나에서 파초가 비 맞는 장면에 대해서 감각적인 서술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초가 자연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각적인 서술을 한 것은 심미적 감상의 태도. 요 심미적 감상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1강부터 16강까지 모든 작품을 선생님과 함께 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뭐 1학기가 남았긴 했죠. 뭐 이제 기말고사도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기부 활용을 위한 그 문학일기 수업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시를 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것은 올해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좀 많이 성장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이러한 노력,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다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그 본분, 사명을 다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하고 수업을 한 지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뭐 한 100일쯤 지났나요? 뭐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리 긴 시간도 아니지만 여러분하고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반응도 많이 해주고 열심히 들어줘서 선생님으로서 참 기쁘고 또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2학년 부장이지 않습니까? 2학년 전체를 이렇게 좀 책임지고 가는 선생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야자도 조금씩 안 하고 특강도 조금씩 안 하고 뭐 다른 데 가서 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처진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우리 또 기말고사 여름방학 잘 대비해 가지고 실력이 쑥쑥 크고 즐겁게 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2학기 때는 여러분 수학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또 수학여행을 또 추진하는 그 실무자, 담당자
담당 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을 향한 선생님의 마음 잊지 마시고 우리 이 학년이 끝나는 날까지 또 2학기에도 선생님과 잘 소통하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